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중앙은행에 대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은행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익숙하게는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고용과 같은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런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칭 연준이라고 부르는 Federal Reserve System, 즉 페드가 있습니다. 연준은 단순한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된 특이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현재 연준의 의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제롬 파월에 이어서 의장으로 취임한 케빈 워시는 2019년 10월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인코퍼레이션의 사회이사로 전격 영입된 이후 쿠팡의 기업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쿠팡의 거버넌스 설계, 글로벌 확장, 그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서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2026년 연준 의장에 취임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사회 사임 및 보유 주식 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의 취임 이후 시장이 예측한 그의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그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의 인사입니다. 과거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화가치 안정과 물가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죠. 또한 본인 자체가 월가 M&A 전문가 출신으로 연준의 본래 기능 강화를 중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전해줍니다. 최근 케빈 워시 체제로 전환한 연준에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려는 움직임입니다. 구체적으로 케빈 워시가 취임한 이후 연준의 정책 성명은 과거 약 340단어에서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었고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워시는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고 동료들의 전망을 두고는 커다란 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쓰여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기사는 이 질문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기사 제목 보여드릴게요. How and how much should central banks talk? 중앙은행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말해야 하는가? The art is to say enough and no more. 기술은 충분히 말하되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대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빠질 수 없는 델포이 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델포이 신탁이란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여사제 피티아가 신의 뜻을 받아 전달하던 예언을 말하죠. 피티아는 주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했는데 그 답변 방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명확하게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수수께끼처럼 모호하고 중의적으로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해야 할지 묻자 당신은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답하기도 했죠.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자신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멸망한 거대한 제국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크로이소스 자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석이었던 거죠. 철학자 헤라이클레이토스는 델포이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either conceals nor reveals but gives a sign. 숨기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다만 하나의 징조를 준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강력한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틀렸다고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오늘 기사의 시작에 델포이 신탁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왜일까요? 기사는 바로 이 델포이의 신탁과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사이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알아보시죠. 이번에는 비교적 가까운 지난 20세기로 가보겠습니다. 20세기 상당 기간 동안 중앙은행은 델포이 신탁과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권위는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상에서 상당 부분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인플레이션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경제 성장률도 고용도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게는 오히려 애매하고 난해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1981년 스위스 경제학자 카를 브루너는 중앙은행이 난해한 기술이라는 인상에 힘입어 번성한다고 표현했고, 1920년부터 1944년까지 영란은행, 즉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총재를 지낸 몬터규 노먼은 이런 원칙을 따랐다고도 해요. 절대 설명하지 말고 절대 변명하지 말라. 미국 연준의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특유의 모호한 언어를 Fed Speak이라 하며 자신은 엄청나게 앞뒤가 맞지 않게 중얼거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중앙은행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중앙은행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잘하는 것이 정책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변화는 21세기의 시작과 가까운 때로 되돌아갑니다. 1994년까지 연준은 금리 결정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놀라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연준은 1999년부터 다음 금리 결정의 방향을 암시하는 정책적 편향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향후 금리 경로까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여기에 중요한 경제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마이클 루드퍼드는 경제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결정은 오늘의 초단기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준금리가 3%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금리가 낮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현재의 금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말이 정책 수단이 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실제로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시장의 기대를 움직임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중앙은행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당시 정책금리는 이미 제로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많지 않았죠. 그러자 중앙은행들은 현재 금리를 움직이는 대신 미래에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시장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연준은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 금리를 제로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정책 담당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이른바 점도표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앙은행이 미래의 낮은 금리에 자신을 묶어놓는 일종의 약속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우스에 비유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달콤한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배를 난파시키는 바다의 요정 세이렌의 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지만 들으면 광기에 사로잡혀 배를 바위에 받아버릴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선원들의 귀는 왁스로 막아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한 동시에 자신의 몸은 돛대의 밧줄로 단단히 묶고 내가 아무리 예언하고 명령해도 절대 풀지 말라고 선원들에게 미리 지시하였죠.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도 시장에게 확신해주기 위해 비록 나중에 경기가 좀 좋아져서 내가 금리를 올리고 싶어져도 나는 적어도 2013년까지 절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돛대에 묶여있겠다라고 선언한 셈이었던 겁니다. 2008년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이 논리를 무책임하게 행동하겠다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미래에도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시장이 믿어야 현재의 경제활동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같이 나타나죠. 이러한 방식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중앙은행의 말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민감해졌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어도 시장은 금리 전망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 자신도 자신이 했던 말에 갇히게 되는 부분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당시 총재였던 마크 카니는 실업률이 최소 7%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7%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카니는 자신의 가이던스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의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시했던 기준이 오히려 중앙은행의 정책 운신의 폭을 좁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의 역설입니다. 말을 하면 시장의 기대를 움직일 수 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중앙은행을 구속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방식에는 매우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설명하고 싶을 수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오랫동안 전망의 오차 범위를 표시해왔고 최근에는 하나의 전망 대신 3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빗나간다면 불확실성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연준도 2020년과 2021년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2%를 일정 기간 넘어설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의 경제 전망은 마치 구시대적 유물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현실 진단과 경제 예측이 실제 상황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순식간에 현실과 동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금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다시 케빈 워시로 돌아오겠습니다. 7월 말 열린 그의 2번째 기자회견 이후 논평가들은 그의 발언을 혼란스럽고 내적으로 모순되며 터무니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 케빈 워시가 말을 줄이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쩌면 겸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연준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고 금융시장 역시 단순히 중앙은행의 지시를 기다리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사는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말을 적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문제를 하나 지적해보죠. 겸손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고 있느냐죠. 1990년대의 투자자들은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의 말을 믿었습니다. 루빈은 강한 달러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2012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의 의지를 시장에 표명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확히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방법을 전부 밝히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강력한 중앙은행의 언어를 만드는 것은 잘 설계된 문장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쌓아온 신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사는 케빈 워시 체제에 대해 이런 염려점을 제시합니다. 워시는 연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태도가 자신과 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히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겸손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시장이 그렇다면 당신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가 라고 묻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결국 중앙은행의 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하느냐 적게 말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말하되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말한 내용보다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신뢰를 갖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대 델포이의 신탁은 모호하게 말함으로써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중앙은행은 그 정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리와 경제정책은 시장의 기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For an worker, it is not enough to know thyself. 신탁에게는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은행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드는 것. 아마 이것이 중앙은행의 화법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일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의 미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할까요? 예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이 틀리면 중앙은행의 신뢰가 흔들리죠. 반대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면 정책의 유연성은 커지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델포이의 신탁은 모호하게 말해서 틀리지 않았지만 현대의 중앙은행은 모호함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예언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호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